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0일 제가 있는 이 브뤼셀은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저는 어제 일주일 동안의 런던 방문을 끝내고 유로스타 기차를 타고 브뤼셀로 왔습니다. 그 경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사이 유럽 여행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참고가 될까 싶어서 제가 겪은 경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런던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탈 때 수속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간단합니다. 즉 런던에서 브뤼셀로 오는 것은 이제는 비EU 국가에서 EU 국가로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즉 브렉시트로 해서 영국이 EU에서 탈퇴하지 않았으면은 영국에 입국하는 걸로 해가지고 EU 국가 어디든지 별도의 출국 또는 입국 심사 없이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영국이 EU에서 탈퇴했으므로 영국에 들어가서 다시 유럽 국가, EU 국가로 올 때는 출국 그리고 입국 심사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그 절차를 런던의 기차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던에서 우선 짐 검사를 합니다. 짐 검사를 뭐 공항처럼 그렇게 좀 자세하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절차는 밟습니다. 그리고 여권 심사를 받습니다. 출국 도장을 찍는 걸로 해가지고 브뤼셀에 입국하는 절차를 막 거친다고 보면 됩니다. 브뤼셀에 도착해서는 별도의 입국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로스타 기차를 한 1시간쯤 기다리다가 탔습니다. 런던에서 브뤼셀 그리고 런던에서 파리 이렇게 두 가지 노선이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브뤼셀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2시간 걸립니다. 런던에서 파리, 런던에서 브뤼셀까지는 2시간이 걸립니다. 런던에서 남쪽으로 출발해서 한 30분쯤 가다가 도바 해협 해저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보통 채널 터널이라고 부릅니다. 채널 터널. 채널, 해협이란 뜻이죠. 해협 밑에 뚫려 있는 약 50km 거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속도가 좀 늦어집니다. 흥미로운 것은 기차를 타고 있으면 바다가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바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즉 바다가 시작되기 한참 전에 이제 땅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약 50km의 거리를 가진 이 채널 터널을 통과할 때는 뭐 깜깜해서 바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통과 시간이 속도가 늦어서 약 30분 걸립니다. 그러면은 프랑스의 칼레라는 도시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바다도 보이지 않고 그냥 들판으로 올라오는 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브뤼셀까지 약 또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 브뤼셀까지의 이 주변은 대평원지대입니다. 유럽은 우랄 산맥, 즉 아시아와 유럽을 가르는 한 야트막한 산맥입니다. 그 우랄 산맥이 이름을 들으면 거창한 것 같지만 비행기를 타고 넘어갈 때 보면은 어디가 어딘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높이가 한 1000m 되는 가장 높은 산이 1000m 되는 그 산맥에서부터 이 서쪽으로는
거의 대평원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뭐 폴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망디로 이어지는 이 대평원지대는 과거에 이 전쟁이 많았던 곳입니다. 특히 프랑스 북부 지역과 벨기에의 북부 지역은 이건 정말 지난 한 100여 년 동안에 가장 큰 전투가 바로 이 지역에서 벌어졌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시대를 마감하는 1815년 6월의 워털루 전쟁, 워털루 전투죠. 전투가 브루셀 남쪽에서 있었고, 1차 세계대전 때의 격전지가 바로 이 지역에 있습니다. 벨기에, 프랑스 사이에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프랑스군을 기습한 1940년 5월의 아르덴느 기습작전, 그 아르덴느 숲이 벨기에 남쪽에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의 격전지는 프랑스의 솜느, 릴리, 그리고 벨기에의 이프레스 등등 여기에 걸쳐 있습니다. 이 기차를 타고 달려보면 대평원지대니까 산도 없고 큰 강도 없으니까 그냥 대병력이 참호전을 통해서 또는 기동전을 통해서 이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전투를 하기가 참 좋은 일종의 운동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EU를 통해서 평화롭게 지내는 지역으로 바뀐 것이죠. 과거 천년 사이에 유럽을 통일하겠다는 야심을 가졌던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서기 7세기, 서기 8세기에서 9세기로 넘어가던 무렵에 프랑크 왕국이 나타났습니다. 이 프랑크 왕국은 샬레마뉴 시절에 와서 황제입니다. 샬레마뉴 왕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나중에 이 사람이 신성 로마 제국의 최초의 황제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샬레마뉴가 수도를 지금 독일의 아헨에 두고 지금의 프랑스, 지금의 독일, 그리고 지금의 북부 이탈리아를 사실상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죠.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 16세기의 카를 5세입니다. 카를 5세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이고, 이 사람은 스페인 왕을 겸했는데 스페인 왕으로서는 카를로스 1세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의 이 브뤼셀을 사실상 수도로 삼고 유럽 통합을 시도했지만은 프랑스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과의 라이벌이 되었던 오스만 터키의 슐레이만 대제의 협공 속에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역시 프랑스 대혁명 1789년 이후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한 20년 동안 전쟁을 펼치면서 유럽 통합을 꿈꾸었고, 사실상 유럽을 거의 다 석권을 했지만은 영국과 러시아가 끝까지 버티는 바람에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EU가 이렇게 약 30개 나라가, 27개 나라죠, 아마.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전쟁을 하지 않고 통합을 이룬 분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과 당시 서독의 아데나워 수상이 1958년에 드골의 초청으로, 당시는 드골 수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드골 수상의 집인 콜롱베의 한 저택에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역사적 대화를 나누면서 그동안에 원수지간이었던 서독과 프랑스가 손을 잡자,
그리하여 유럽의 영구적 평화를 기할 수 있는 일종의 공동체를 만들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 정신이 바탕이 되어 가지고 영국과, 당시는 영국을 좀 제외하려고 했습니다. 영국을 빼고 독일, 프랑스가 바로 EU로 가는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앞에 세 사람, 히틀러를 제가 빠뜨렸는데, 히틀러의 유럽 통합 또는 유럽 통일의 야망은 1940년 프랑스 정복으로 가까이 가는 것 같았으나 영국이 영불해협의 일종의 방어선을 믿고 버티고 하는 바람에 히틀러가 꿈을 일단 접고 러시아로 쳐들어갔습니다. 1941년 6월 러시아가 망할 뻔했다가 끝내 버텨냈습니다. 그리하여 나폴레옹과 똑마찬가지로 히틀러도 영국과 러시아를 정복하지 못함으로써 유럽 통일의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벙커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히틀러, 나폴레옹, 그리고 카를 5세 이런 사람들의 야망은 무력으로 하는 유럽 통합이었지만은 드골과 아데나우어가 한 유럽 통합은 피를 흘리지 않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위대하죠. 브뤼셀에 영국에서 머물다가 유럽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런던은 깨끗하고 질서가 정연하고 사람들은 아주 뭡니까 젠틀맨 같은데 유럽에만 오면은 파리나 브뤼셀에 오면은 더럽고 무질서하다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피상적인 관찰일 경우가 많은데 일단 인상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저도 작년에 브뤼셀에 한 달 이상 있었는데 아주 좋은 도시입니다. 브뤼셀은. 그런데 런던에 있다가 브뤼셀에 딱 도착하니까 특히 브뤼셀의 미디라고 불리는 그 역에 도착을 하니까 그야말로 좀 더럽고 무질서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런던이라는 도시가 워낙 세계 최고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비교가 되니까 그런 낮은 평가를 받는 점에서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이 런던에 있으면 세계 중심에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 세계 중심에 있다라고 느끼게 하는 도시가 몇 개가 있죠. 현재는 뭐니 해도 워싱턴입니다. 워싱턴은 정치 중심지, 문화, 예술, 경제 중심지는 뉴욕. 워싱턴, 뉴욕. 그리고 런던에 오면은 과거는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세계의 4분의 1을 식민지로 다스리던 나라의 수도니까 여기가 세계 중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한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죠. 그러니까 로마, 런던, 워싱턴, 뉴욕에서 느끼는 어떤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인류 국가의 가장 중심지. 런던에 있으면은 영국 사람들이 이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조금 체득하게 되는데 런던의 책방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런던의 책방에 가니까 하나 놀라운 사실은 역사와 관련된 책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여기 지금 바깥 베란다에서 방송을 하니까 바람이 불어서 자꾸 이 머리가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영국 사람처럼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널리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관련 책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어떤 나라에서도 미국이나 뭐 일본, 독일에서도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역사에 대한 영국 사람들의 특별한 관심입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역사에서 뭘 배우겠다는 거죠. 역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
역사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느냐, 그리고 이 역사가 정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 역사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영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영국에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앱이라고 불러서, 앱이라고 하면은 수도원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사원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과거에는 천주교 성당이었지만 지금은 성공회가 관리하고, 사실은 국가의 국가묘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묻혀 있는 사람들이 영국을 대표한 사람들이고, 또 대관식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있습니다. 그 전통이 1000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들어가면은 수천 명의 저명 인사들이 묻혀 있는데, 엘리자베스 1세의 무덤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무덤 앞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무덤, 이 무덤 주변에는 이 종교적 신념이 달라서 갈등했던 사람들이 지금 같이 묻혀 있다. 그 사람들은 종교개혁 시절에 각자가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는 이 같은 구역에 묻어가지고 일종의 역사적 화해를 도모한다 하는 뜻의 그 문장이 거기 쓰여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웨스트민스터의 한 구석에는 올리버 크롬웰의 무덤이 있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올리버 크롬웰은 영국 왕실로 보면은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1649년에 청교도 혁명에서 진 패배자가 된 찰스 1세를 참수하도록 한 사람이 바로 당시에 호국경으로 불렸던 이 크롬웰이었습니다. 크롬웰은 공화정을 펴니다. 그 뒤 약 10년 동안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왕이 없고 공화국이 됩니다. 그러다가 크롬웰이 죽고 아들이 정권을 이어받았으나 무능력함으로 영국 사람들이 참수한 찰스 1세의 아들을 다시 불러들여 가지고 왕위에 앉힙니다. 찰스 2세가 되는 거죠. 찰스 2세는 어떻게 했느냐?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가장 좋은 자리에 묻혀 있던 크롬웰의 시신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부관 참시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해골은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거치면서 1960년에야 비로소 크롬웰의 모교인 캠브리지 대학의 트리니티 칼리지 정원에 묻힐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크롬웰의 동상이 웨스트민스터 사원 건너편에 있는 영국 국회의사당 안에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 동상 맞은편의 건물 벽에는 크롬웰이 처형한 찰스 1세의 머리 조각상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크롬웰과 찰스 1세가 마주보면서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영국 사람들이 보는 역사다는 거죠. 영국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악인을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점은 일본도 좀 비슷합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도 역사적 인물이 되면은 거기서 뭔가 긍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영국 사람이고 일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승만 대통령을 대접하는 걸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 일 중에서 나쁜 것만 딱 골라가지고 거기에 돋보기를 들이대고 욕을 함으로써 이승만이 남긴 위대한 유산을 같이 부정하고, 그래야 이승만 정신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그것을 배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역사라는 위대한 도서관, 역사라는 위대한 문화의 보고, 역사라는 위대한 스토리를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된 나라에서 살다가 보면 사람들이 가벼워지죠. 뿌리가 없어져 버리죠. 경박해지죠. 그러나 영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역사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역사 속에서 나의 신념이나 나의 정책이나 또는 나의 교양의 뿌리를 찾으려고 한다. 흔히 보수는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과 태어날 사람을 서로 이어주는 정치 신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과거를 소중하게 여기고 과거에서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의 문제를 타결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좌익 문재인 세력입니다. 문재인 이재명 세력은 역사를 부정합니다. 역사를 왜곡합니다. 역사를 조작합니다. 역사를 교양의 원천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선동의 도구로 삼습니다. 이런 역사 파괴자들이야말로 문명 파괴자인 것입니다. 영국에서 느낀 점이 바로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는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킴으로써 문재인 세력이 단절하려고 했던 역사를 다시 이어가게 되었다. 그것이 그래도 오늘 이 순간 한국 사람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좀 편하고 과거 우리가 살았던 그 시절,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서 만든 이 대한민국이라는 문명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야 70년 동안 우리가 건설한 그 제도가 결국 지난 3월 9일의 위대한 선택을 결과할 수 있었구나. 죽은 이승만, 죽은 박정희가 살아있는 김정은과 살아있는 문재인을 눌렀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영욕이 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역사에서 욕된 것은 싹 떼어내어 가지고 지워버리려고 하면 역사가 죽습니다. 영욕을 함께 품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은 역사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런던에서 절감한 바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